안녕하세요. 컴사사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2025년 6월 25일 오전 5시 51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05,990달러고요. 네, 차트가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황이 상당히 괜찮죠. 네. 결국 여기 하단에는 이제 강력한 리퀴디티 수입이 동반된 스프링판이 이제 셋업이 되었고요. 네. 제가 직전 영상에서 결국 반등 이후에 여기 하단을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두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단을 깔끔하게 지켜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테스트 과정에서 하단이 깔끔하게 지켜졌고요. 결국 이 차트는 아주 높은 확률로 저는 전고점이 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네, 물론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추세의 저항, 네,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상단에서 스프링판이 컨펌된 여기가 또 하나 있죠. 네, 여기 두 개의 저항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아래에서 튕겨져 올라온 모습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튕겨져 올라올 때 긴 장대 양봉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탑 헌팅까지 했던 모습 자체가, 이건 세력의 의도는 좀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 모양도 이제 이 수렴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라는 부분. 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뚫고 기존 고점 저항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차트적 모양을 봤을 때 이건 전형적으로 스탑 헌팅 이후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악재가 동반됐다라는 게 더 중요하죠. 네. 악재를 동반해서 스탑 헌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개미털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이제 하락 관점을 봤었죠. 네. 최대 20주 EMA까지 떨어질 수 있는 하락 관점을 봤었는데, 결국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이건 다시 또 상방 관점으로 전환을 했고요. 네. 여기를 완벽히 뚫고 올라온 이상 지금은 상방이 맞습니다. 4시간 봉 이평선도 지금 완벽히 지금 수렴된 상태에서 다 돌파가 된 상황이죠. 4시간 봉 이평이 지금 이렇게 오밀조밀 완벽히 에너지가 모인 상황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상방으로 에너지가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4시간 봉 음운대를 결국 뚫고 나왔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21선이 아마도 오늘 일봉 종가로는 결국 지켜질 것 같죠. 테스트를 하루 견뎌냈다는 얘기죠. 어제 뚫어내고 21선 위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하락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안심할 수 있느냐? 저는 여기 추세선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상방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상방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제가 상승과 하락을 구분 지은 기준이니까요. 여기가 깨졌을 때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하단을 깨고 20주 EMA까지 떨어질 줄 알았지만 결국 다시 말아 올리면서 넥라인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 기준이 되었던 선이 복귀된 이상 이제 이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이 노란색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좀 상방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기준이 좀 명확하죠.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하락에 대한 조정에 대한 대비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저항은 조금 챙기시고요. 여기 추세 저항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저항 하나, 그 다음에 이런 추세도 하나 그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추세도 하나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에서 단기 저항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무난히 전고점 돌파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 11만 달러에 대한 돌파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온체인 흐름도 되게 괜찮은데, 일단 중동 사태가 터지기 전에 대략 6억 불에서 7억 불 가까운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사태가 딱 발발하면서 반등을 시작할 때 보면 그 유동성이 지금 소모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유동성이 소모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10억 불 가까운 유동성이 소모가 되었고요. 10억 불 이상이겠네요. 거의 15억 불. 여기 고점이 47이고 여기 저점이 45니까 거의 15억에서 20억 불 정도의 유동성이 소모가 되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뜨고요. 상승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때 매수한 물량을 거래소 밖으로 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비트코인 전체 거래소 리저브가 보시게 되면 여기 구간에서 급격히 빠져나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 구간에서 비트코인 리저브가 급격히 빠져나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한눈에 여기 구간에서 그러면 거래소 내에서 세력은 대략 20억 불 이상의 자금을 소모해서 20억 불이에요. 20억 불. 그럼 대략 2.5조, 한 3조 정도 되나요?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그 물량을 거래소 밖으로 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리저브가 급격히 줄어든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중동 사태가 처음으로 터지면서 리저브가 단기적으로 올라왔지만, 이렇게 리저브가 올라왔지만 그 중동 사태가 해소되면서 그 이상의 거래소 내 물량이 밖으로 빠져나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트는 주요 가격대를 장대 양봉으로 한 방에 돌파해서 안착한 모습이죠. 이건 뭐라고요? 중고점 돌파하고 떡상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받쳐줬고요. 온체인적으로도 완벽하게 받쳐준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찐반이라고 불러요. 여기에서는 찐반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찐반이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여전히 세력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98K 찍었을 때는 찐반이 안 나왔어요.
그럼 찐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자리가 어디냐? 요 마지막으로 스탑헌팅 나왔던 구간. 여기 있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찐반이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선 세력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세력이 움직인 겁니다. 마지막 요 스탑헌팅 구간, 여기 구간에서는 거의 2.5억 달러 정도, 원화금도 거의 3조가 넘는 금액을 이용해가지고 시장가 매수세로 들어올려서 차트를 여기 기준선까지 안착했거든요. 이걸 1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저항받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저항받는 거 보이시죠? 요 기준 라인을. 저는 그래서 여기를 못 뚫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바로 장대 양봉으로 그 다음 시간 프레임에서 뚫어버리더라고요. 요거 보이시나요? 이 음봉 여기서 딱 저항받은. 네. 이건 세력의 의지 표명이죠. 네, 원래 자리로 데려다 놓겠습니다라는. 그래서 이건 저는 높은 확률로 정고점 돌파 이후에 월말 가격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네, 월말 가격 기대해 보셔도 돼요. 사실상 마지막 개미털이지 않나. 물론 여름에 딱 한 달 정도가 고비가 올 수 있습니다. 여름에 딱 한 달 정도 조심해야 될 달이 있을 거예요. 8월 아니면 9월이 될 것 같은데 그때 20주 EMA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그게 뭐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마지막 매수 기회 되는 가격이면 지금보다 상당히 20주 EMA가 올라와 있겠죠. 이미 20주 EMA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나요? 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네. 97.6K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 주봉을 보시더라도 완벽한 장악형 주봉이죠. 네. 그래서 이 주봉을 보고도 솔직히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유튜브는 좀 과감히 걸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 주봉을 보고 여기서 조정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죠. 그리고 주요 지지 라인을 완벽히 돌파하고 올라왔는데 그 돌파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중요합니다. 악재를 동반했고요. 네. 주요 지지 라인을 깨면서 패닉셀을 유도했고, 자 여기에서 패닉셀이 나왔어요. 네. 패닉셀이 나왔습니다. 주요 지지 라인 깨지니까. 네. 악재가 동반이 되었고요. 복귀하는 과정에서 첫 상승에는 세력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확히 여기 구간에서 세력이 움직이면서 차트를 원상복귀시켰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움직였거든요. 네. 그건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자금이 소모가 되었고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는지도 확인이 됩니다. 이때 이제 거래소의 대략 비트코인이 10, 100, 1000만, 10만, 249만 2천 개가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249만 2천 개. 최종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248만 개입니다. 네. 그러면 대략 10,000개가 넘는 거의 15,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다시 한번 거의 15,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결국 세력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유출 움직임, 소모된 유동성, 악재가 터지기 전에 보충된 유동성,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네. 그리고 중동 사태가 있는 동안 장기 홀더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언급드렸던 그 유동성 이후로 장기 홀더 요거 이 유동성 이후로 장기 홀더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드렸던 이 유동성이 주입된 이후에 중동 사태가 터지고 차트가 꼬라박은 것도 역시나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런 애들을 잘 봐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 급전직하가 나오죠. 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여기에서 바넨도 같이 움직입니다. 재미있는 게 바이낸스도 같이 움직여요. 네. 여기 바이낸스 보이시나요? 네. 여기 갑자기 튀어오른 거 하나 보이시죠? 네. 갑자기 튀어오른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네. 이게 거의 언제 이후로 이렇게 튀었냐면 되게 오랜만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큰 조정의 원체인적 힌트였고요. 네. 차트적으로는 여기 추세가 무너지면서 여기 저항 테스트가 나왔을 때가 차트적 힌트였죠.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이 버무려지면서 결국 세력들 주머니로 15,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결국 얌얌 쓱쓱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제 이건 11만 달러 돌파가 간다라는 게 정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이전 여기가 깨지기 전에 유지하고 있었던 단기 관점이 하나 있었죠. 여름 전에 우리가 비트코인 목표가로 책정한 가격 13만에서 14만 달러가 여름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봐야 될 타겟가가 아닌가.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차트적 흐름하고 여기 저항받고 내려온 거 다시 복귀했을 때 차트적 흐름 넥라인 복귀 그 다음에 테스트를 빡세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스탑헌팅 덜어내고 바로 말아올리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온체인적 흐름, 네, 거의 좀 완벽한 아다리가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결국 뭐 이제 일봉 2평 주요 평을 다 복귀했기 때문에 이건 저는 정고점 돌파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고점 돌파가 맞다. 최종 목표가는 올 여름 최종 목표가는 선형 차트의 역해된 숄더 선형 차트의 커맨들 목표가인 13만에서 14만 달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그 과정에서 네, 주요 라인은 이제 거의 완벽히 복귀를 했죠. 이더리움도 제가 이제 매수 라인으로 언급드린 게 21K였습니다. 네. 2.1K 죄송합니다. 네, 2.1K. 근데 정확히 2.1K 여기 넥라인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매수 범위가 여기에서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제가 뭐 대놓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이더리움을 2.1K에서 20K 사이에서 위아래로 1000달러 편차밖에 안 되죠.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받겠습니다. 네, 2.1K 기준은 여기 넥라인. 네.
무조건 매수 받아야죠. 네. 그 다음에 20K의 계속 20K라 그러네요. 2,000달러, 2,000달러로 할게 2K라고 안 하고 2,000달러의 기준은 여기 1대1로 떨어졌을 때 목표가.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이더리움은 조금 늦게 반등하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아직 이 추세 돌파도 애매하고 원래 베이스 채널로 복귀한 것도 아직은 애매해요. 그죠? 네. 근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결국 저는 이거 전체도 하나의 이제 속임수 무빙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채널 이탈을 가장한. 네. 결국 2,000달러를 찍지 않고 2,100달러에서 반등했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요. 결국 뭐 하루 만에 급반전에 성공하면서 양운대를 깨뜨리지 않고 결국 양운대 상단까지 반전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뚫기 직전이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원래 베이스 채널로 복귀 직전이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의문대를 뚫고 추세의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 원래 베이스 채널로 복귀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해드렸던 사실상 비트코인 차트보다 더 중요한 암호화폐 시총 차트를 보시더라도 네, 중요한 라인을 다 뚫고 올라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토탈 차트 기준 역시나 핵심이 되는 여기였죠. 여기 네, 이 수렴 이탈이 컨펌된 자, 여기 자리 보시게 되면 정말 중요한 자리였죠. 네. 수렴 이탈이 컨펌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전 시나리오로 말씀드렸었던 요게 만들어진 리퀴디티 수입 스프링판이 또한 무너졌던 구간, 두 개의 기준이 무너진 거죠. 네. 다시 한번 이 수렴이 하방 이탈되면서 저항이 리테스트 컨펌된 자리이고 수평 레벨에서는 요게 만들어진 스프링판이 원래는 셋업이 됐었는데 그 셋업이 무너지는 라인이 바로 여기였죠. 그리고 이제 급락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네. 다 복귀하는 데 성공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추세 안으로도 들어왔고요. 기존의 스프링판이 셋업되어져 있었던 이 수평 레벨 위로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더 큰 스프링판이 여기에 이제 셋업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대규모 개미털기 리퀴디티 수입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렴에 대한 돌파가 지금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피보나치 작도를 하더라도 네, 아무리 못해도 네, 1대1 레벨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1대1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단기 고점은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1대1 레벨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난 5월에 찍었던 고점 돌파가 나오는 거죠. 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어덜스 도미넌스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어덜스 도미넌스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덜스 도미넌스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신호탄은 쏘아 올린 게 아닌가라는 말씀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추세들 다 돌파를 하더라도 뚫어야 될 추세가 뭐 한나절이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의 단기 추세는 뚫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알트들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 이게 최소 레벨이에요. 최소 레벨. 네. 여기까지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수평 저항 레벨이죠. 네. 여기 수평 저항 레벨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네. 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의 미래가 밝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알트코인의 미래에는 너무 어둡습니다. 네.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다른 대체 투자 수단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알트코인에 붙잡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의심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적인 도미넌스 저점이 리셋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가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이더리움은 역사적인 도미넌스 저점이 리셋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라 결국 여기 레벨 또 지켜내죠. 네. 로그 차트로는 저항을 받았어요. 네. 로그 차트로는 지금 이 추세 저항을 받은 게 확인이 되시죠. 네. 근데 저는 결국 여기 뚫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선형으로 바꿔볼까요? 네. 여전히 네. 뚫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되는 수평 레벨은 또 지켜냈어요. 아주 유력하게 이더리움은 월말까지 해서 대략 13에서 15% 레벨까지 도미넌스를 회복할 겁니다. 도미넌스를 회복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섹터들, 다른 알트들의 도미넌스를 이더리움이 빨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이 하나밖에 없어요. 월말까지 집중해야 될 알트 섹터, 이더리움과 함께하는 놈. 이더리움이 가격을 상승했을 때 이더리움 곱하기 2로 상승하는 놈. 딱 그 놈들에 집중하면 됩니다. 네, 디파이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같은 얘기 반복. 그 과정에서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어디에서 지금 지지가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디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네, 주봉 200주 EMA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주봉 200주 EMA는 되게 역사적인 이평선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특히 이 토탈 디파이 마켓 캡에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제 이전 마지막 트레이딩 뷰 요거죠, 요거. 네. 엔캐리 트레이딩 사태 터지고 알트들 개 저점 나왔을 때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제가 트레이딩 뷰에 정확히 이걸 딱 올려놨죠.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지난 겨울에 올라갔습니다. 관세 이슈 때 요 200주 EMA를 깨먹었어요. 근데 이 수평 지지 레벨은 지켰고요. 네.
이 깨진 200주 EMA를 복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깨진 200주 EMA를 복귀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네. 복귀에 성공했죠. 관세 이슈 때 나왔던 저점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자, 당연히 네. 뚫렸던 자리를 다시 복귀하게 되면 그 복귀에 대한 정말 복귀한 건 맞니? 원래 자리로, 원래 추세, 원래 장기 상승 추세로 원래 복귀한 거 맞아? 테스트가 나오죠. 근데 그 테스트가 어제 그 이란과 이스라엘, 지난주에 있었던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로 테스트가 됐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항.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가장 고통받았던 2022년, 2023년 구간이죠. 네. 결국 뭡니까? 네. 지켜낸 거예요. 네. 결국 지켜낸 겁니다. 네. 즉 디파이 섹터는 이제 위로 그냥 치솟을 일만 남았어요. 네. 이건 제가 거의 99.9%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구조가 조금 상당히 명확하거든요. 네.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이전 트레이딩 뷰, 제가 작년 8월 엔캐리 트레이딩 사태 터졌을 때 최저점에서 네, 상승 관점으로 올린 분석이 하나 있을 겁니다. 네. 결국 이건 저는 이제 폭발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디파이는 폭발할 겁니다. 다른 알트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왜? 디파이보다 더 올라갈 건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네. 뭐하러? 같은 돈이면 디파이 사는 게 다른 알트들 당연히 같이 올라가겠죠. 비트코인도 오르고 어덜스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되면 다른 알트들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디파이만큼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이스라엘 사태에서 유일하게 가격 방어한 섹터는 어디밖에 없죠? 디파이 섹터밖에 없어요. 보세요. 한번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에이브. 저는 에이브 평단이 여전히 10만 원 아래입니다. 추매를 했는데도 10만 원 아래예요. MKR, 스카이죠, 스카이. 같은 애니까. 이걸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유니스왑은 좀 부침을 많이 겪었어요. SEC한테 소송도 맞고 이런저런 부침을 겪으면서 만원 아래로 떨어져 있지만 저는 유니스왑도 결국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세 개거든요. 네.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에이브 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주구장창 네. 알트들 다 망할 건데 그래도 살만한 알트는 애들하고 수수료 수익을 크게 벌어들이고는 레이어 1과 일부 레이어 2밖에 없다. 네. 근데 갈 겁니다. 네. 좀 크게 갈 거예요. 만약에 여기 수렴 뚫게 되면 좀 크게 갈 겁니다. 수렴 뚫게 되면. 그리고 세력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기관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디파이 빼고는 없어요. 네. 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디파이라고요. 그 쓸데기 없는 그 손동대에서 리플 같은 거 사지 마시고 디파이 코인 사세요. 네. 그냥 차라리 이더리움을 사시던가. 네. 리플러들 또 뭐 이런저런 소리 할 것 같은데 네. 리플을 왜 삽니까? 네. 뭐 까놓고 말해서 리플이 뭐 수익 구조가 있나요? 뭐 요게 반론 제시할 수 있는 분. 네. 리플이 자신들의 에스크로 락업 물량 개인들이나 아니면 뭐 기관들 중 일부 사는 기관들한테 판매하는 수익금 말고 다른 수익처가 있는가? 수익처가 있는가? 없죠. 네. 딱 이게 수익의 전부죠. 뭐 다른 거 하나 있긴 있죠. 리플 전송 수수료. 이게 예전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해외로 자금을 보낼 때는 리플이 빠르니까 무조건 리플로 환전해가지고 수수료를 보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비트 매수액이 꽉꽉 차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리플로 사실상 전송을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누가 리플로 해외 전송하나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왔다 갔다 하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리플 정도의 속도도 나오고 네. 수수료도 리플 정도만큼 싼 수수료 체인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네. 예전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체인간 네. 혹은 네. 통화간 당연히 디지털 통화가 되겠죠. 네. 통화간에 브릿징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체인간 통화 간에 브릿징 역할을 할 것이다. 요즘 이거 다 하는데, 요즘 이거 다 되는데, 요즘 체인 간에 브릿징 안 되는 게 어딨나요? 네. 브릿징 다 돼. 그래서 그 브릿징 수수료를 먹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꽤나 많죠. 네. 리플의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신도수가 많다? 요거 하나.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덜하겠죠. 신도수가, 성도수가 많으니까. 네. 광신도가 많다 보니까 안 판다고요. 네. 그러니까 올리기가 쉽죠. 리플 운전수 입장에서 리플 세력, 리플 랩스가 사실상 가격 운전하다가 이미 SC한테 철퇴 한번 맞았잖아요. 네, 그건 법정 보고서 보면 나옵니다. 네, 딱 그건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거 리플의 내부적인 수익 구조 이런 거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공개도 하지 않죠. 네. 다른 대출 체인이나 뭐 일반 암호화폐 프로젝트 팀들은 분기별로, 월별로, 네, 쿼터별로 매출 수익 다 공개합니다. 네. 리플이 지들 매출 수익 공개한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네. 왜냐고요? 리플 판 거 빼고는 그 수익처가 없거든요. 네. 반론 환영합니다. 네. 물론 이제 리플 전송 수수료는 있죠. 네. 근데 의미 없고, 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제 유스 케이스, 체인 간에 혹은 스테이블 코인 또는 스테이블 코인 간에 네.
브리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CBDC가 나오게 되면 각 국가별로 어떻게 그 통화를 연결시킬 거냐, 그걸 리플이 할 거다. 리플 말고 지금 이미 기술이 구현돼서 이미 그 수수료 수익을 먹고 있는 프로젝트 팀들이 있다고요. 그냥 리플의 유일한 단점은 그냥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건 인정합니다. 리플의 강력한 커뮤니티, 이건 하나는 인정. 커뮤니티. 이걸 뭐 종교 집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종교 집단의 특징이 이제 비이성적이죠, 상당히. 그래서 어차피 뭐 이런 말 해봤자 스크래치도 안 간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리플 투자하면서 사이비 교단에 가입돼 있긴 하지만 최소한 현실은 알고 가자 이겁니다. 그냥 리플의 현실이 뭐냐면, 이게 리플의 현실이에요. 근데 언론 플레이는 오지게 하죠. 뭐 지들이 서클을 먹을 수 있을 것 마냥. 개뿔, 서클이 리플을 먹지 리플이 서클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언론 플레이는 잘하죠. 그리고 이제 그 언론 플레이에 선동되는 성도들은 또 많고, 욕 댓글 많이 달릴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이걸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순위별로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뭐 에테나는 마텐과 같고, 지니어스 법안의 가장 큰 타격을 이제 먹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에테나죠.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코인은 스카이고요. 그래서 사실 하는 겁니다. RUSD 어디 있죠? RUSD. 한때는 리플하고 파트너십 관계, 리플이 페이팔 쪽에, 비자 쪽에 엄청나게 그냥 리플을 가져다 바쳤죠. 그것도 공짜로. 그거 기억 아시나요? 과거에 리플이 페이팔하고 비자에 엄청난 양의 리플을 상납을 했다고요. 돈을 받고 판 게 아니라 그냥 줬어요. 우리 좀 잘 봐달라, 파트너십 좀 하자 하면서. 그럼 이제 비자하고 페이팔은 그 받은 리플을 열심히 팔아 제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파트너십을 끊어버렸죠. 그리고 어디하고 파트너십을 스텔라 루멘하고 파트너십을,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죠. RUSD 어디, 여기 있네요. 여기 17위. 17위. 그것도 어디에다 올렸냐면 이더리움 체인에 올렸어요. 자체 체인에 올린 게 아니라 이더리움 체인에 올린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체인하고 호환도 안 됩니다. 그죠? 다른 체인하고 호환도 안 돼요. 유스 케이스가 많아지려면 거의 모든 체인에서 다 사용이 되어져야지 유스 케이스가 많아지는 거고, 사용 빈도가 많아지는, 수수료가 많아지는 거고, 더 그 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는데, 그래서 테더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91개의 체인에서 사용이 되니까 그래요. 그 다음 서클이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105개의 체인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공통화폐라는 거죠. 다이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스카이가 유망. 그래서 스카이는 가격 대비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42개의 체인에서 사용이 되죠. 근데 RUSD 리플 꼬락 자기 체인도 아니고 이더리움 체인이네. 이게 리플의 현실이라고요. 근데 리플은 무슨 장점이 있다고요? 요거 무시 못하죠. 요거 때문에 올라가긴 할 겁니다. 리플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 강력한 커뮤니티 덕에,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워낙 좋아하니까 올라가긴 할 거예요. 절대 신천지 성도수가 줄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탄압을 받더라도 더 강력해지죠. 똘똘 뭉치게 되죠. 신천지처럼. 리플들은 막 더 똘똘 뭉칠 거예요. 우리 팔지 말자, 버티자, 팔지 말자, 버티자, 어깨 걸고 같이 가겠죠. 그래서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리플랩스가 가격 운전을 하니까. 근데 최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리또속이죠, 최후는.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아무도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그냥 막 꿈 같은 얘기만 하죠. 아무도 지금 리플 브레이드 갈링하우스의 과거 얘기는 안 하죠. 저는 그 시대를 겪어봤습니다. 저는 1995년부터 98년이네요, 정확히. 2000년 닷컴 버블 시대를, 코스닥 버블 시대를 겪었어요, 실제. 그리고 그 코스닥 버블 시대, 빵형이라고 그냥 호칭을 할게요. 했던 짓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짓거리도 할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얘기가 많이 샜는데, 아이고, 지금 악플들 또 몰려오겠다. 근데 리플 갈 겁니다. 근데 가는 이유가 뭐 펀더멘탈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커뮤니티 무시 못 하거든요. 코인은 워낙 이제, 저도 솔직히 이제 알트코인은 탈출이 지능순이라고 이제 믿는 게 뭐냐면, 이게 고인물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돼 있어요. 고인물화가. 그냥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커요.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보면 커뮤니티 강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걸 커뮤니티가 강화되고 있다. 근데 바꿔 말하면 그냥 고인물화가 되고 있다. 근데 대체 수단은 많다. 대체 수단이 많다. 알트 살 바엔 알트 호재 받는 주식이 더 잘 가더라. 왜 그러냐면 알트판이 너무 이제 고인물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건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침투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침투 보면서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이게 그 니니가 그러더라고요. 니니 코인 왜 안 하세요? 네. 코인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 대답이 핵심이에요. 귀찮고 어렵대요. 네. 그리고 내 돈을 맡아주는 거래소도 못 믿겠고, 맡아주는 거래소도 못 믿겠습니다. 이게 일반인의 인식이라는 거죠. 네. 이게 일반인의 인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코인 관련 주식 사면 돼. 이더리움 직접 매수 귀찮아. 해킹도 터진다 그러고 그냥 이더리움 2배 ETF 살래. 이게 지금 코인의 현실입니다. 네. 마치 ETF 통과되면 알트 꽉 올라갈 것 같죠. 네. 그때가 탈출 자리입니다. 보시면 압니다. 딱 한 달 내에 탈출해야 돼요. 네. 알트코인 ETF 통과됐다는 딱 소식 나오면 어차피 이제 전격적으로 한꺼번에 통과가 될 것 같거든요. 딱 한 달 이내에 탈출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결국 이 수많은 버러지 알트들 중에 살아남을 놈을 골라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세력들이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네. 대신 진입 장벽은 높아서 걔네들이 직접 어떠한 그 플랫폼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그게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딱 그거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다 알트들 다 개 버러지들입니다. 네. 그냥 물량지들 물량 팔기 바쁘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알고도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냥 과거에 그런 흥분됐던 기업들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네. 후회하지 마시고 네. 알트는 하지 마세요. 네. 알트는 하지 마세요. 네. 이게 일반인의 인식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코인판에만 있다 보니까 코인 유튜브만 보고 코인 커뮤니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생각하는지를 보니까 근데 일반인의 인식에서 보면 이게 딱 일반인의 인식이라고요. 네. 고인물화가 너무 심하게 되고 있고 네. 새로운 마중물이 좀처럼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뭐 저는 이제 코인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개인 지갑도 10개 가까이 깔면서 뭐 에어드랍 작업도 하고 뭐 아이디어도 참여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일반인들 눈에서는 그냥 거래소 가입하는 것도 귀찮고 네. 그 다음에 뭐 개인 지갑 이 메타마스크 하나 까는 것 자체도 귀찮고 어렵고 뭔가 보안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구심의 눈초리로 보는 게 일반 다수의 네, 생각이라고요. 그리고 그 일반 다수에 대한 접근성을 확 높여준 게 뭐라고요? ETF고요. ETF. 이게 그러니까 일반 다수의 접근성을 확 높여줬어요. 근데 한편으로 네. 직접적으로 와서 온체인 활동을 해야지 결국 그 알트들의 프로젝트가 살거든요. 트랜잭션도 찍고 수합도 하고 스테이킹도 넣고 거기서 이자 활동도 하고 NFT 거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지 알트 생태계가 커져요. 네. TVL도 올라가고 막 이런 걸 해야 트랜잭션 활동을 해야 된다고요. 네. 단순히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더 죽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네. ETF를 통해서 이제 그 일반인들이 암호화폐에 가지고 있는 인식이 깨졌어요. 그냥 내 주식 계좌에서 그냥 딸깍 누르면 비트코인을 매수한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업비트 파지 않아도 네. 굳이 메타마스크 설치하지 않아도 네. 근데 암호화폐 생태계가 커지려면 그네들이 거래소 가입도 하고 메타마스크도 깔고 온체인 활동도 하고 수합 활동도 하고 스테이킹 활동도 하고 거래 활동도 빈번하게 막 일어나야지 되는데 그게 20년, 21년, 심지어는 17년, 18년 수준보다도 더 쪼그라든 게 현재 알트 판때기입니다. 반박을 못해요. 반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현재 이더리움의 그 트랜잭션 상황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알트 생태계가 박살나고 있는가가 네. 그냥 뭐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네. 17년, 18년, 그 다음에 뭐 20년, 21년. 네. 요거 여기만큼 올라오면 그때가 알트코인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클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다고요. 네. 정말 아쉽게도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맨날 코인 관련 유튜브만 보니까 막 뭐 이런저런 막 희망찬 얘기부터 해가지고 막 현실성 없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네. 죄송한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네. 지금 알트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서로 포지션을 먹겠다고 네. 새로운 알트들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생태계 끝에서 나오는 이른바 자연 생태계 끝에서 나오는 가장 최후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동족포식입니다. 동족포식.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혈도 없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동족포식이거든요. 그걸 카니발리즘이라 그러는데 지금 알트 판때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카니발리즘입니다. 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죠. 이것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연말에 가격 좀 기대하셔도 됩니다. 웨이브 입금량도 최소 작년 12월 수준 맥시멈으로 보면 2021년 3월 수준만 5월 수준만큼은 올라가야지 그때가 매도 타이밍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인데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네. 그냥 동족 포식이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카니발리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딱 확장되었을 때 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알트는 그냥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지우시길, 그리고 비트코인은 생애 주기 동안 충분히 홀딩할 만하다 대신 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우리는 맨날 이 코인 유튜브 세계나 아니면 코인 커뮤니티 세계에만 있다 보면 현실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뭐 누군가는 이 판때기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 입장에 좋은 얘기밖에 할 수도 없겠죠. 네. 객관적인 얘기보다는 포장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내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전부 다 리플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 구독자 대부분이 리플의 강력한 성도들인데 이런 얘기하면 다 도망가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100원이 돼도 리플 언젠가는 10만 원 간다 홀딩해라 하는 거고, 지금 3,000원일 때도 네. 지난 겨울에 저보다 먼저 리플의 떡상을 분석한 사람도 없을걸요 아마. 네. 근데 리플이 올라가게 되면 그 강력한 그 커뮤니티 때문에 네. 어깨 걸고 가는 거죠. 여기서 파는 새끼들은 배신자 뭐 그런 막 프레임 씌워가면서 갈 수는 있는데 그 끝은 뭐라고요? 네. 거기서 제일 먼저 탈출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네. 현실이에요, 현실. 네.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들의 현실입니다. 그냥 그래서 대부분의 커뮤니티들이 알트 프로젝트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이제 뭔가 좀 대중화시키고 네. 이게 범용성을 늘리기보다는 그냥 자체 커뮤니티를 그냥 단단하게 만들어서 동족 포식 생태계에서 일단 생존하고 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제 고인물화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솔직히 알트 판때기의 현실입니다. 네.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잘 사주니까 해외 프로젝트 팀들은 열심히 한국 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네. 한국 사람들만 사주거든요, 알트들. 네. 그건 뭐 단적으로 업비트의 현물 거래량만 보면 알 수가 있죠. 업비트하고 빗썸 현물 거래량 합치면 바이낸스를 그냥 넘사벽으로 추월합니다. 네. 즉 알트를 사줄 만한 데는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엑싯 설거지통으로 업비트하고 빗썸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만 사주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구워 삼기 위해서 열심히 와서 AMA도 하고 행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인플루언서들 구워 삼기도 하고 네. 홍보도 하고 네. 하는 거죠. 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빈번하게 뭐 AMA도 열리고 이런 코인 홍보 회사가 알트코인 홍보 행사가 열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네. 한국만 특수한 경우래요. 왜냐하면 한국인들만 그 알트코인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 네. 몇몇 커뮤니티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네. 이건 뭐 이건 다 거래량에서도 나오는 거죠. 결국 그럼 마지막 그 모든 그 쓰레기통을 마지막으로 짊어지는 게 어디냐면 또 업비트하고 빗썸이 되겠죠. 네. 그리고 고점이 물려가지고 또 몇 년을 고통의 나날을 보내겠죠. 네. 대부분의 알트 프로젝트들이. 네. 저는 나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을 해보. 현실을 조금 물려있는 계좌 보면서 계속 희망의 로를 돌리신 거 좋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현실을 직시할 필요도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살아갈 방도를 네. 찾으셔야죠. 네. 누가 자신의 돈 지켜주지 않습니다. 네. 가장 확실하면서도 보편적이면서도 네. 나의 긴 생애 주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네. 비트코인 홀딩 빼고는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이야 이제 뭐 내년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뭐 세금을 떼린다라고 하는데 저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나라의 정황상 비트코인은 국가적으로 전략 준비 자산으로 이제 편입하기는 이미 늦었고 네. 네. 국가적 비축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는 간단하죠. 네. 그러면 개인들의 네. 비축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려할 유인책을 제시할 가능성. 저는 비트코인은 결국 국가자산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미 국채처럼 달러처럼 원유 국가적 전략 준비 자산이죠. 골드 국가적 준비 자산인데 네. 저는 비트코인도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미 제3세계에서 시험을 통해서 네. 검증 과정 끝낸 것 같고요. 네. 엘살바도르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깃발을 든 이상 다른 국가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뭐 최근에 텍사스주 포함해서 텍사스주의 경제 규모가 거의 우리나라하고 맞먹거나 우리보다 더 큰 수준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국가적으로 비축이 힘들면 네. 개인들의 비축을 독려해야겠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그냥 하드월렛에 집어넣고 그냥 잊고 사시면 네. 또 필요할 때 네. 그리고 비트코인 요것도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하드월렛 관리하실 때 일단 하드월렛에 넣으시면 그 해외 가상자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다 아시죠. 네. 하드월렛 보관한 코인은 신고할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해외에 5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은 하드월렛으로 빼세요. 네. 하드월렛 관리하실 때 네. 이것도 좀 쪼개는 게 좋고요. 네. 쪼개기. 그 다음에 잔고 노출은 네. 좀 피하세요. 네. 피하셔야 된다. 특히 해외에서 이제 만약에 뭐 비트코인 결제를 하게 될 경우 네.
잔고 노출되면 이게 범죄 피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0.0001개 그 지갑을 이용해서 뭐 결제를 하더라도 하시는 거고, 생각보다 비트코인 결제되는 곳 좀 있습니다. 해외 돌아다니다 보면 생각보다는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잔고 노출되면 안 돼요. 잔고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쪼개 놓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 5개가 있어요. 5개를 한 지갑에 다 때려 박아 놓지 마시고, 한 개, 그 다음에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지갑은 따로 관리하셔야 돼요. 즉 일반 그 중앙화된 거래소하고 하드월렛하고 트랜잭션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지갑은 또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한 지갑에 뭉태기로 보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믿을 건 비트코인이다. 1억 4천이지만 여전히 싼 가격이다. 알트의 미래는 제가 봤을 때 저는 트럼프 치세를 끝으로 알트는 수명을 다할 것 같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리셋이 되었을 때 살아남은 코인들은 뭐 지금 나스닥 시총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뭐 아마존이나 뭐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뭐 그런 애들처럼 치솟을 애들이 있겠죠. 근데 그 전에 2000년 버블 전에 뭐 나스닥 대부분의 주식들이 상패 운명과 비슷한 운명을 겪었듯이 그 과정을 한번 겪어야 돼요. 그럼 자신 포트에 있는 알트가 과연 그 과정에서 살아남을 알트인가에 대한 생각쯤은 한번 해보세요. 리플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탈릭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비탈릭이 대놓고 저건 코인도 아니다. 왜 저걸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다라고 꼬집은 코인이 딱 2개가 있잖아요. 비탈릭이 직접적으로. 비탈릭이 원래 그 성격 자체가 이렇게 대놓고 저격하는 성격은 또 아닌데 할 말은 하지만 리플하고 하나 그 뭐였죠? 아이오타였죠. 리플과 아이오타고 저건 코인도 아니다라고 이제 깠던 코인이 딱 2개였죠. 그러니까 이제 리플 성도들 막 일어나가 또 비탈릭 까고 있고, 그러다 얼마 전에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자,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의 의견이고요. 근데 한 번쯤은 코인판에 있는 코인충의 시선이 아니라 좀 일반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는 있다. 왜 지금 알트코인이 이 모양 이 꼴일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막 코인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 막 언젠간 갑니다, 기다리면 갑니다, 존버 뭐 이렇게 외치는. 어쨌든 이제 12월쯤에는 뭐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저는 상승 시기가 올 거라고 봐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상한 댓글들 좀 달릴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뭐 이 정도 피드백은 각오하고 지금 말하는 거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가 말미에 붙어버렸어. 원래는 그냥 시황 얘기만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디파이 계열 얘기하면서 전체 알트가 나왔는데 뭐 제 개인의 생각이고요. 근데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저항이네요. 이걸 이제 일종의 뭐 트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저항이네요. 올라갈 때 단기 저항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보니까 늦어도 하반기에는 즉 4분기에는 좀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음운대로 전환하는 게 9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 음운대 영역에서 돌파가 나올 것 같으니까 4분기는 좀 확실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4분기는 확실히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4분기는 확실히 조금 기대를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